새벽 공기는 살을 파고들 만큼 차갑게 내려앉았고 학교로 향하는 골목길에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잔뜩 웅크린 어깨를 가방끈으로 감싸준 채 조심스럽게 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허공에 하얀 김이 번지고 옷깃은 이미 눈발에 젖어 차갑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켜 시간부터 확인했지만 예정보다 조금 일찍 나온 덕분에 지각, 걱정은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제 끝내지 못한 숙제와 발표 준비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었죠. 눈길을 걸을 때마다 발밑이 미끄러져 조심스러운 걸음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도 그는 오늘은 꼭 담임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작은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언덕 아래쪽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멈추고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폐지를 실은 손수레가 뒤집힌 채 흩어져 있었고 그 옆에서 한 노인이 눈 위에 주저앉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이마에 찬 공기와 함께 망설임이 스쳤지만 그는 결국 가던 길을 멈춰 노인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노인은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지만 다리가 심하게 떨려 힘을 주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옆을 지나던 몇몇 주민들도 상황을 보기는 했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죠. 준호는 노인에게 다가가 괜찮으세요? 라는 말 대신 서둘러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른 뒤에야 간신히 자세를 바로잡았고 눈에 묻은 폐지 조각을 바라보며 탄식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손등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수레의 손잡이는 깨진 채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어요. 준호는 잠시 고민했지만 눈길 위에 흩어진 폐지를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박스와 습기 먹은 전단지를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눈발은 더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그의 신발과 양말은 이미 젖어 차갑게 스며들고 있었고 교복 바지는 종아리까지 눅눅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준호는 학교에 늦더라도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근처 경로당까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로당까지 가는 길은 제설 작업이 덜 되어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질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이고 멈춰 숨을 고르며 다리가 시큰거리다고 말했지만 준호는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근처 아파트 단지 앞에서는 청소부 아저씨가 눈을 치우고 있었고 준호가 할머니를 부축한 채 지나가자 놀란 표정으로 그 둘을 바라보았죠. 경로당 문에 도착했을 때 직원 2명이 급히 나와 할머니를 부축하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은 상황을 듣고 연신 고맙다며 준호의 손을 붙잡았지만 젖은 교복을 본 순간 빨리 학교에 가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확인하자 이미 등교 시간에 가까워져 있다는 걸 깨닫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경로당 직원이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가라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급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 강한 눈발이 쏟아져 시야를 가렸고 그는 숨을 몰아쉬며 학교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는 제설차가 도로를 막고 있어 지름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그는 우회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회로는 더 깊은 경사와 더 많은 눈이 쌓인 길이었기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준호가 숨을 내쉬며 언덕을 올라설 때쯤 신발 밑창에 눈이 얼어붙어 걸음마다 삐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이 아파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오늘 지각하면 또 벌점이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가까워질수록 학생들이 서둘러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장면은 준호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죠. 어느새 첫 수업 종이 울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그 소리에 준호의 발걸음은 더욱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거의 달리다시피 정문 앞에 도착했지만 이미 많은 학생이 교실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고 교문 앞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준호는 숨이 차올라 가슴을 부여잡고 정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몸에 남아있던 차가운 공기가 폐까지 파고드는 듯하지만 그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갈 때쯤 교무실 복도로 들어섰고 그곳에서는 생활지도부 교사가 팔짱을 낀 채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큰일이 났음을 깨달으며 굳은 표정으로 교무실 문을 마주했습니다. 교무실 앞 복도에는 아침 조회가 끝난 뒤에 적막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문 앞에 멈춰 섰고 눈에 묻은 물기 때문에 교복 바지가 다 젖어 무겁게 들러붙어 있었어요. 복도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날렸고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들어간 뒤라 복도에는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활지도부 교사 박 교사가 팔짱을 낀 채 문가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교사는 늘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미묘하게 굳은 시선으로 준호를 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오늘 상황이 평소 지각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입술은 떨렸지만 그는 억지로 교무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교무실 안에서 여러 교사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쏠렸습니다. 준호는 얼굴을 숙인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고 그의 등장과 동시에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담임 교사 정 선생님은 책상을 정리하다가 준호를 보자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자리로 앉았습니다. 준호야,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다. 정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을 건넸지만 그 말투에는 걱정과 곤란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박 교사는 한 발 앞으로 다가오며 상황을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지각 사유, 지금 바로 말해봐라. 규정은 규정이니까. 교무실 안 분위기는 그 말 한마디로 더 단단히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손끝을 비틀어 쥐며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벽 폭설에 오래 노출된 탓에 붉게 얼어 있었고 눈썹 끝에는 아직 눈송이가 녹지 않은 채 붙어 있었어요. 정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박 교사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삼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길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넘어지셔서요. 제가 도와드리느라. 준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기도 전에 박 교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단 지각을 이해시키진 못한다. 시간 관리 못한 건 본인 책임이지. 박 교사의 말투는 단호했고 주변 교사들도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억울함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괜히 핑계를 늘어놓는 학생처럼 보일까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아직 할머니를 부축할 때 생긴 진흙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조용히 박 교사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했지만 박 교사는 고개를 저으며 의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이미 결론 난 것처럼
굳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학생 주임 선생님이 교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학생 주임은 단단한 목소리로 오전 중 징계위원회 명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각 사유가 불명확하면 특별지도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는 아무 감정도 없는 듯한 중립적인 말투로 규칙을 읊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은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고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어요. 정 선생님은 미묘하게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역시 규정을 어길 수 없다는 듯 침묵했습니다. 교무실 구석에서는 2명의 다른 학생이 꾸중을 듣고 있었고 그들은 준호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젖은 교복이 몸에 달라붙어 더 무겁게 느껴졌고 손끝이 떨리는 것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학교의 공고한 질서와 규칙은 준호의 입장을 고려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하고 조용한 학생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태도도 소용없는 듯 보였습니다. 박 교사는 책상에 놓인 벌점표를 꺼내며 펜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이 그대로 적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다. 박 교사의 마지막 말은 준호의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정 선생님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교무실 내부의 분위기는 이미 움직이지 않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수업종이 울리자 다른 교사들은 자리로 돌아갔고 박 교사는 벌점표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교무실 문 밖에서는 학생들이 이동하는 발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준호에게 더욱 고립된 감각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정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 건넸습니다. 일단 교실로 가자. 수업 놓치지 않는 게 좋겠다. 준호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교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하루는 이미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눈보라 속에서 벌어진 작은 선행이 곧 상상도 못한 파도를 일으킬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교문 앞 도로는 여전히 폭설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고 학교 주변은 이른 오전임에도 평소보다 훨씬 소란스러웠습니다. 준호가 교실로 향하던 그 시각 멀리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학교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윤기는 새벽의 어둠을 그대로 두른 듯 묵직했고 차 앞에는 눈을 밀어내며 이동하는 제설차들의 흔적이 이어졌습니다. 리무진이 정문 앞에 멈추자 학교 경비 아저씨는 놀란 표정으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창문이 내려가기도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보디가드 2명이 먼저 내려 도로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학교 구조를 살피듯 시선을 움직였고 이내 리무진 뒷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백만장자 회장 최강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하얀 숨을 내쉬며 내린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마치 누군가를 급히 찾아야 하는 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고 학생 한두 명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속삭였습니다. 교정 안으로 들어오는 그의 발걸음은 주저함 없이 곧장 교사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장은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교무실에서 급히 나와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교장은 강호를 알아보자마자 놀라움과 긴장이 동시에 섞인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어떠했는지 묻기도 전에 강호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침에 다치신 노인분, 혹시 학생이 데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말은 강한 단서였고 교장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학교장이 대신 안내하겠다며 교무실로 향하자 강호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겠다는 듯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움직임 뒤를 따라 보디가드 둘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교사동 복도에서는 이 장면을 본 몇몇 학생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고 교직원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강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공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듯했으며 모두가 그가 일반적인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교무실 문 앞에 선 순간 그의 호흡은 짧고 무겁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교무실 내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강호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교사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박 교사는 의아한 얼굴로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손님에 당황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학생 주임도 무슨 상황인지 몰라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장은 짧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강호는 말을 끊고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벽에 쓰러진 폐지 노인을 도운 학생이 있다고 들었다며 반드시 그 학생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누가 해당 학생인지 헷갈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 선생님만은 단번에 한 이름이 떠올랐고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준호 학생 말씀이신가요? 그 순간 강호의 표정이 크게 무너지는 듯했고 그는 곧장 정 선생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 선생님이 나머지 이야기를 설명하려는 찰나 강호는 이미 교무실 밖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강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절박함이 뒤섞인 채 복도를 울렸습니다. 정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가 교실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호는 주저없이 교사동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보디가드들은 그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뛰다시피 따라붙었습니다.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장면을 보고 웅성거렸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교사들의 눈치를 보고 다시 넣었습니다. 강호의 걸음에는 긴박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할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그는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도운 학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의 감정에 더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복도 끝 어딘가에 그 소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숨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교실 앞 복도에 도착하자 강호는 문을 두드릴 틈도 없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기 전에 교장과 정 선생님이 따라와 그를 말렸습니다. 교장은 강호에게 학생들이 놀랄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호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른 뒤 교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교실은 조용했고 학생들은 모두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쏠렸고 예기치 못한 외부인의 등장에 교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강호는 교실 앞에서 학생들을 둘러보았고 이내 한 학생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젖은 교복, 축축하게 내려앉은 어깨, 그리고 여전히 얼어있는 듯한 몸짓. 그 모습은 새벽 폭설 속 할머니를 부축하던 소년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강호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 흔들리는 걸음으로 그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뒤를 돌아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은 그대로 맞닿았습니다. 강호의 얼굴에는 긴장과 죄책감, 그리고 감격이 뒤섞여 있었고 학생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아해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강호의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붙잡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고 교실 전체가 놀란 숨을 삼키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울음은 그의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정 선생님과 교장은 깊은 당혹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은 어른 앞에서 몸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호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교실의 공기는 또 한 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가 교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은 뒤 교실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숨도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침묵이 퍼져 있었고 준호는 여전히 얼어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강호의 비서가 허겁지겁 복도로 뛰어와 다급한 표정으로 강호를 불렀습니다. 비서는 숨을 몰아쉬며 중요한 소식을 전했고 강호는 그 말을 듣자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가 들은 내용은 명자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강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앞을 빠져나갔고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뒤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준호를 잠시 붙잡았지만 강호가 곧바로 같이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준호를 데리고 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학생들의 시선으로 가득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지며 분위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비서가 리무진 문을 열자 강호는 망설임 없이 탑승했고 준호 또한 떨리는 마음을 안고 조심스레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리무진은 병원을 향해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량이 빙판 위를 빠르게 달리자 차체와 도로가 부딪히는 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비좁은 좌석에 몸을 붙이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거세게 떨어지고 있었고 도로 위의 차량들은 속도를 줄인 채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굽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자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노인분 제게 은인이십니다. 그 한마디는 무게를 실은 돌처럼 차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강호의 말 뒤로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비서는 전화로 병원과 상황을 계속 확인하며 짧은 문장으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강호는 그 보고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더 굳어졌고 눈가에는 점점 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준호는 어쩌다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은 이미 준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막연한 불길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차량은 몇 번의 신호를 지나고 도심의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빙판길 때문에 여러 번 미끄러질 뻔했지만 운전기사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병원 측과 통화를 마치고 강호에게 현재 상태가 심각하지만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두 손을 깍지 낀 채 허벅지에 올렸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마침내 병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아침부터 몰려든 환자들로 어수선했지만 강호의 모습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보디가드들은 사람들 사이를 정리하며 강호와 준호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강호는 비서를 향해 다시 한번 할머니의 병실 위치를 확인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의 초조한 모습에서 단순한 걱정보다는 훨씬 더 큰 감정이 얽혀 있음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세 사람은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복도에는 의료진의 발걸음과 모니터 소리가 이어져 있었고 여러 병실에서 환자들의 신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비서는 간호사를 불러 할머니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저체온증과 골절로 인해 위중한 상태였고 의식도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강호는 명자 할머니의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손등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서서 문 앞의 기계음과 희미한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병실 특유의 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산소 마스크를 낀 명자 할머니가 힘겹게 누워 있었고 얇은 담요 아래로 말라버린 팔과 손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호는 서둘러 할머니에게 다가갔고 손등을 잡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어깨는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방금 전까지 할머니가 몇 마디를 중얼거렸다고 말하며 내용을 전했습니다. 누구를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아마 학생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준호의 가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호는 비서를 불러 병원 기록과 관련 문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는 명자 할머니가 과거에 제출한 몇 가지 자료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류가 전달되자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는 명자 할머니가 보호하던 한 소년의 기록이 있었고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그 내용을 보고 말을 잃은 채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에게 숨겨졌던 가족의 과거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강호는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이 소년의 할머니였음을 실감한 듯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병실 안은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각자의 혼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7층 복도는 한순간에 고요도 허락하지 않는 듯 분주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며 여러 병실을 오갔고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공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강호와 준호가 서 있는 병실 앞은 마치 다른 시간대처럼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명자 할머니의 곁에서 한참 동안 벗어나지 못했고 강호 또한 병실 옆 의자에 앉아 깊게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금 전 알게 된 진실로 인해 마음속에 큰 파문이 일어나 있었죠. 준호는 자신이 할머니와 혈연 관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깊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오랜 시간 찾지 못했던 은인을 눈앞에서 잃어갈지 모른다는 초조함에 몸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감정이 뒤섞인 이 공기 속에서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병실 바깥의 조용한 정적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이상하게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고요는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다급하게 병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심스럽거나 균형 잡힌 느낌이 아니라 급히 달려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불안정한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병실 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이미 긴장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앞에 서 있는 강호와 준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표정만으로도 마음속의 충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강호가 학교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한참 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호와 함께 병원으로 왔다는 사실을 듣고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심하게 서 있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죠. 도윤은 병실 문가에 다가서며 준호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온 건가요? 그가 던진 짧은 질문에는 억누르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불안과 질투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호는 잠시 말을 삼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동작은 도윤의 오해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간호사가 상황을 눈치채며 조심히 피해갔고 분위기는 점점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유도 모른 채 도윤의 매서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긴장으로 손끝까지 굳어버렸습니다. 도윤은 준호와 눈을 맞추지 못한 채 다시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한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드러나 있었고 한 가지 질문이 그의 입가에서 떨렸습니다. 왜 그 학생이랑 같이 계신 건데요? 강호는 도윤의 감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지금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상황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도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감정은 이미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가 단순히 준호를 도운 것이 아니라 마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처럼 대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호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온 도윤에게 대체할 존재라는 그림자는 언제나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지금 눈앞의 상황은 그 공포를 현실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도윤의 눈빛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풀어줄 여유는 지금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강호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오해하지 마라.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도윤에게 오히려 서늘한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아둔 외로움이 갑자기 드러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 저만 빼놓고 누구랑 더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작고 흔들리는 목소리 속에는 억울함과 상처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복도는 다시 침묵으로 잠기며 세 사람의 감정이 서로 얽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불편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 때문에 도윤과 강호 사이의 균형이 흔들린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결국 침묵했습니다.
도윤은 준호의 침묵을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는 갑자기 병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명자 할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표정은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할머니를 존중해 왔기에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준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을 때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감정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를 향해 차갑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하고도 무슨 사이인 건가요? 강호는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직은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도윤에게 최악의 방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밝은 조명이 그의 표정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 안에는 상처와 혼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비서는 도윤을 붙잡으려 했지만 강호는 손으로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그냥 잠깐 시간을 주자. 한 문장의 허락이 도윤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끊어낸 듯 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병원 복도를 떠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흔들리고 있었고 어깨는 작게 떨렸습니다.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그는 바로 타지 못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은 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빛 속에는 확신도 분노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건지 다시 한번 혼란을 느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명자 할머니의 힘겨운 숨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눈가를 감싸며 조용히 병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오해는 이제 막 시작된 불씨였고 이 불씨는 앞으로 더 큰 파도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7층에는 낮은 기계음과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반복되며 밀도 높은 정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흩날리고 있었고 회색빛 하늘 아래 병원의 외벽은 차갑고 단단한 분위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복도 조명은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었고 환자들의 신음과 모니터 소리가 그 사이사이에 섞여 묘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어요. 강호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손등 하얀 부분에는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명자 할머니가 1시간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소식을 되새겼습니다. 준호는 병실 안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도윤과 있었던 갈등까지 겹쳐 머릿속은 몹시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려온 폭설처럼 정신없이 몰려왔고 누구도 방향을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비서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의사와의 대화를 전했고 의사는 환자의 의식이 잠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불안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느끼며 조용히 병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병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강호는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병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오는 순간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약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강호 뒤를 따라 조심스레 다가갔고 그의 발걸음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양옆에 각각 섰고 할머니는 느리게 시선을 움직여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흐릿함과 생의 마지막을 이해한 듯한 평온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는 할머니의 손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할머니 의식이 드셨군요.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의 진짜 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눈앞의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시선은 준호에게 오래 머물렀고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작게 호흡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와줬구나. 그 목소리는 힘겹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분명한 따뜻함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놀람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속으로만 깊은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미약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강호는 할머니가 준호에게 한 첫마디를 들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랜 시간 지켜온 은인에 대한 감사와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준호 학생이 도와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호는 차마 그 이후의 말은 끝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약한 숨을 고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강호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눈가에는 감정이 젖어 있었고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둘이 서로 도와야 해요. 그 말은 마치 오랜 시간을 거쳐 나온 진심과 유언이 담긴 메시지처럼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강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할머니의 말에 화답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가슴도 순간적으로 꽉 쥐어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도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까보다 훨씬 침착해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가에서 세 사람을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할머니에게 오래 머물렀고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도윤의 등장에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초점은 할머니에게 맞춰져 있어 침묵했습니다. 강호는 도윤에게 들어오라는 듯 손짓했고 도윤은 천천히 병상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발걸음을 느낀 듯 마른 눈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분노도 없이 오직 애정과 안쓰러움만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눈빛을 보며 목이 잠겨 말문을 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작은 숨을 내쉬며 그의 손도 잡고 있던 준호의 손 위에 살포시 올렸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조금씩 젖어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흔들렸던 감정이 모두 부질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잘할게요. 더 노력할게요.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고 숨은 더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의료진을 불렀지만 의료진은 잠시 기다려달라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순간이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호는 얼굴을 떨림으로 채운 채 할머니의 손을 더 강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준호와 도윤은 서로 작은 숨을 나누며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렸고 눈꺼풀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술을 떨며 조용히 말을 남겼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그 말이 끝나자 할머니의 숨이 길게 이어지다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강호는 그 순간 눈을 감으며 어깨를 크게 들썩였습니다. 준호는 손을 놓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는 잠시 같은 박자로 이어졌고 병실에는 깊고 조용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설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이틀 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은 잠시 멈췄지만 차가운 바람이 도로 위를 스치며 다시 겨울의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명자 할머니의 빈자리를 떠올리며 고요한 마음을 다잡아야 했던 날이었고 장례 절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묵묵히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호와 준호 그리고 도윤만큼은 그날 이후 일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폭설 속에서 시작된 사건이 길게 이어져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지는 듯한 분위기였죠. 오늘은 장례 이후 처음으로 회사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강호는 결심한 한 가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침착해 보이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묵직한 책임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강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며 새로운 현실이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의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준호를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리무진은 도심을 천천히 가르며 회사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본사 건물은 높고 견고한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벽에 반사된 겨울빛이 강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수십 명의 임직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이사회가 열리는 날답게 긴장된 기운이 건물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차량이 지하 전용 주차장에 도착하자 보안팀이 서둘러 차량 주변을 정리했고 비서는 강호에게 일정표가 적힌 서류철을 전달했습니다. 강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은 없다. 그냥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한 배려도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 말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섞여 있었지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앞 복도는 이미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서류를 넘기거나 서로 짧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호가 등장하자 분위기는 즉시 무거운 정중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고 강호는 짧게 인사하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강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낯선 세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실감했습니다. 도윤은 준호의 옆에 서서 말없이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마음먹으면 뭐든 정확하게 하시니까. 그 말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이사회실 문이 열리자 커다란 테이블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스크린에는 특별 발표라는 제목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강호는 단상 앞으로 나아가 서류를 펼쳤고 마이크를 켜며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듯 고개를 들고 그를 주시했습니다. 강호는 스크린에 띄워진 사진을 가리켰고 사진 속에는 준호가 폐지를 정리하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경로당 CCTV에 잡힌 장면이었고 강호는 그 장면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제 은인을 도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 학생에게 제 개인 장학금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고 임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압박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어떤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 학생에게 실습 기회를 부여하고 자격이 된다면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인정과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레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학생과 무슨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으십니까? 강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의 할머니는 제 삶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 빚을 이제야 갚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단단한 울림을 안고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강호는 곧바로 이사회실을 나왔습니다. 준호와 도윤은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강호는 준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다. 공부하고 내 삶을 잘 만들어라. 그제야 준호는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잘하겠습니다. 강호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윤도 준호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랑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 같이 잘해보자. 그 말은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형제 같은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준호의 지각 징계가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교무실로 준호를 불러 따뜻한 표정으로 맞아주며 말했다. 그날 이야기를 늦게 알았네.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 생활지도부 박 교사도 정색한 표정으로 사과했고 준호는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갑작스런 발표와 소문에 놀라워하며 준호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여전히 겸손했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할 일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눈 속에서 시작된 그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도 느끼고 있었죠. 그날 밤 준호는 강호가 제공한 임시 거주지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는 새 가구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첫 장례 이후 처음으로 잔잔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가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눈발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빛은 준호의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손을 가볍게 주먹으로 쥐며 마음속에 다짐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이며 주어진 기회를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라고요. 할머니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소원. 그것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호의 새로운 삶은 조용하고 단단한 걸음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학교와 도심을 흰색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리던 폭설은 이제 조금 잦아들었지만 길 위에는 아직도 녹지 않은 눈더미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은 흐릿하게 거리를 비추며 건물과 도로에 차가운 기운을 더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새로 마련된 임시 거주지에서 나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공기는 맑았지만 피부에 닿자마자 차갑게 스며드는 겨울 특유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도리를 더 잘 여미며 길 위로 내딛는 발걸음에 조심을 기울였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이 이제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유독 특정 장소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바로 며칠 전 명자 할머니를 만났던 벽돌 언덕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그 길을 다시 주의 깊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언덕길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은 그의 발밑에서 사르륵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곳곳에는 얼음이 반짝이며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세지 않았지만 공기는 차갑게 귓가를 스쳤고 골목의 정적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학교로 향하던 학생들이 멀리에서 보였지만 대부분 다른 길로 향했기 때문에 언덕길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멈춰서서 길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고 폐지 손수레가 뒤집힌 채로 눈 속에 묻혀 있었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마음, 그때의 냄새, 그때의 공기까지도 손에 잡힐 듯 생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언덕길 아래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약하게 치워진 눈더미와 함께 오래된 발자국 자국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눈 위로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을 손에 집었습니다. 그 조각은 습기와 눈에 젖어 가장자리가 부서져 있었지만 분명 할머니가 모으던 폐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종이의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작은 조각 하나가 가져다주는 감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종이 조각을 지갑 안포켓에 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잘 보고 계시죠?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잣말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할머니에게 전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아주 약하게 햇빛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덕길을 천천히 오르는 동안 준호는 지난 며칠 동안의 변화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강우와의 관계, 도윤과의 화해,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까지 모든 것이 몇 주 사이에 전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사건은 폭설과 함께 찾아온 하나의 큰 흐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발밑에 눈을 조심스레 밟으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에게 받은 메시지도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스터디하자. 형 말고 친구처럼.
도윤은 어색한 말투였지만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동안 미소를 지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동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정에는 아직 눈이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걸어가고 있었고 몇몇은 눈을 밟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등장하자 몇몇 학생들은 그를 흘깃보며 속삭였지만 더 이상 놀리거나 오해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준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교무실 문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서 잠깐 얘기 좀 할래? 선생님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정 선생님은 준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새 마음고생 많았지? 담임으로서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했어. 그 말은 깊은 울림을 남기며 준호의 마음에 차분히 스며들었습니다. 준호는 머뭇거리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이제부터 잘해볼게요. 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교실로 보내주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준호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안한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교실 풍경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준호가 바라보는 시선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가방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스케줄러가 있었고 그 위에는 강호가 전해준 장학증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볼 때마다 준호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도 자신의 불안한 내일을 이겨내기 위해도 반드시 노력해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도윤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고 준호를 발견하자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에 스터디 맞지? 그는 장난스럽게 묻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내가 문제 낸다. 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근데 너무 어렵게는 내지 말고.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함 대신 편안한 공기를 만들었고 주변 학생들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설 속 갈등은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고마웠습니다. 하교 시간이 다가오자 하늘에서는 다시 작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메고 교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문 근처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그의 작은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명자 할머니를 살릴 수는 없었지만 그녀와의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함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강호, 도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은 눈발에 흔들리며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아침에 주었던 폐지 조각이 고이 들어 있었고 그것은 준호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은 조용히 부서졌고 바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겨울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설 속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한 걸음씩 새로운 계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